이번 주제는 윤석열의 두 달이 2년 같다. 실제로 이제 7월 10일이 되면 취임 2개월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달이 인수위까지 포함하면 4달입니다. 사실 윤석열의 시간은 4달이 지나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윤석열 시간이 빨리 가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방송 보는 주 시청자층 여러분들의 나이도 먹습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즐겨 이제부터는. 어쩌다 보면 되겠지. 우리가 바라는 게. 자, 가장 핵심이 뭐냐면 국힘이 지방선거를 6월 달에 이겼잖아요. 여당이 2월 달에 압승을 했어요. 근데 그 같은 달에 그 선거에 이겨서 막 컨벤션 효과 있고 막 와 화이팅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6월 달에 이미 데드크로스가 이루어진 거야. 이런 정권 봤어? 참 이렇게 일부러 하기도 힘들지 않나요? 국민 수준이 높아져서 그런 거예요. 절대 당신한테는 지지를 보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2달 동안 한 똥볼, 인수위까지 포함하면은 똥볼이란 똥볼을 내가 지금 당장 추리라고 해도 한 200개 추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연타를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저걸 보고 있는 윤석열 지지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미친 새끼들도 저 지랄하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윤석열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다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해도 저것보단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저기가 내 자리인데. 네, 그러니까 그게 최악인 거지. 자, 그 지지율이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내용의 문제입니다. 민생을 신경 안 쓰고 검찰공화국만 올인하고 있잖아. 그래놓고 자기는 서울대 나온 애가 어디에 임명되면 그게 실력이라고 말하는 애예요. 이건 모질이죠. 대학을 어디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막상 일을 시켜봤더니 정말 잘하더라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들 여기다 꽂아주면 민생은 신경 안 쓰고 검찰공화국에 올인해. 이거 국민들이 가장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를 현실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그 검찰공화국을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경찰도 장악하고 최근에 들려오는 이야기는 해양수산부 내에 해양경찰국을 만들려고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검찰, 뭐 수사권이 있는 모든 기관들을 한 손에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게 너무 투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럼 몰래 하는 것도 아니야. 너무 노골적으로 당당하게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네, 그렇게 수사권이 대통령 한 손에 다 쥐어지고 나면 도대체 국민한테는 어떤 이익이 돌아오는 건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으니까. 믿을 수가 없죠.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라고 말했던 사람이 뭐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민생에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있고, 그다음에 검찰공화국 관련해서는 뭐 사실 검찰은 힘이 빠지게 생기니까 자기 측근들을 다 검찰에 심고, 심지어 지금 우리 저기 1991년도에 내무부에 있는 치안본부 그 좀 너무나 권력의 손발로로 타면서 국민 억압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중립성 보장하기 위해서 경찰청으로 독립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결국 또 경찰에 힘이 실린다는 그런 논리로 경찰국을 다시 만들려고 하고, 그런 것들 국민들이 말을 않고 있어서 그렇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거에 네. 집중하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에 판사 출신이 이상민을 행안부 장관 임명해가지고 역대급 경찰 장악, 경찰들이 지금 삭발하고 난리 났어요. 이런 상황가 만들어놨지. 두 번째, 망언 석출해. 무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뭐 처음 해봐서 뭐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세계적 추세라 방법이 없습니다. 뭐 안전 우선의 그 사고 방식은 버리십시오 같은 잘한다. 듣도 보도 못한 소리를 막 하고 있으니까 내가 봤을 땐 그래요. 국민의힘이나 그 장관에 임명된 사람들도 벙칠 거예요. 저 새끼 뭐지? 대통령이니까 한마디 못하는 거지. 우리라도 이야기해 주는 거냐. 우리가 중심인 거야. 아니 근데 진짜 이게 반복된 말씀이긴 한데, 이게 지금 도어 스태핑 과정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그거 보고 있으면 참모들이나 장관들이나 국민들이나 서로 다 불안해 죽겠어요. 얘 오늘 또 무슨 사고 치는 거 아닌가, 또 무슨 얘기 하는 거 아닌가, 오늘 그냥 아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화장실 급해서 들어가겠다고 이런 말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게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주위에 간신들이 있는 거예요. 뭐 오늘 도어 스태핑 어땠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이고 시원하게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승만 때 그런 간신들이 있었잖아. 각하. 방귀 끼고 나는데 시원하시겠습니다. 이런 냄새 난다고 이야기를 해 이 새끼들아. 정말 기본이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직언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저런 식으로 나 잘났어. 내 임기는 앞으로 4년 한 10개월 남아 있어. 이렇게 네. 생각하는 거예요. 네.
덜 떨어진 거죠. 그 다음에 정권 교체를 했으면 국민들 입장에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좀 삶이 나아지길 바라잖아. 근데 권력에만 취해 있어 윤석열 지금. 특히 한 2년 반 정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고생했던 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이 팬데믹 끝나고 나면 정말 살기 좋아질 줄 알았거든요.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그런데 팬데믹 끝나고 나서 더 힘들어졌잖아요. 코로나 이전보다 더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느끼는 어떤 그 좌절감도 굉장히 클 텐데 대통령이 저러고 있으니까 느끼는 그 어떤 실망, 좌절 이게 진짜 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권력에만 취해서 멋만 부리는 거야. 나 국민과 소통해. 용산으로 와가지고 막 잔디도 개방했어. 업적이라잖아. 주말에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빵 사러 간 게 업적이라잖아 지금. 근데 경제는 안 좋아.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도어 스태핑 한 지 며칠도 안 돼서 지금 짜증내는 그 시점까지 와 있는 거야.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지 지금. 언론에서 막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뭐 지지율 떨어진다고 하니 내가 윤석열은 지금요 계속 머릿속은 지지율 이상하다. 내 지지율 저거 데드크로스 저거 50 몇 프로 올라가긴 내 지지율 아니야? 이런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그렇죠. 말로는 신경 안 쓴다고 하지만 지지율 때문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고 지지율 하나 믿고 버텨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지율을 어떻게 신경 안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언론이 내 업적을 제대로 보도 안 해주니까 지지율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기자들이 지지율 신경 안 쓴다고 하면 윤석열한테 지지율에 관련해서 신경을 왜 안 쓰는지, 왜냐하면 지지율 관련한 조사가 잘못돼서 그렇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언론의 프레임 때문에 신경을 안 쓰는 건지 그 이유를 한번 물어봤으면 안 좋겠어요. 쓰는 척하는 거죠. 안 쓰는 척 하는 것인지. 근데 윤석열이 알아야 될 기본 이유가 있어요. 대통령을 뽑아놔서 지 측근들 무슨 자리 주라고 그 자리를 높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뽑아놓은 핵심 유일한 단 하나의 목적은 민생입니다. 국민들 삶의 질이 향상돼야 네. 되잖아. 민생 없으면 대통령의 존재 이유도 없어요. 그게 없으면 탄핵시키는 거예요. 그게 박근혜였단 말이에요. 그 자리를 준 이유가 최순실한테 그 자리 주라고 한 게 아니다. 그런데 최순실한테 자기 권력을 줘버린 사람이잖아요. 민생을 신경 안 쓰고 TV나 보고 시술이나 받고 세월호 사건 나서 그 국민들 많이 수장되게 만들고 예. 결국에는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이 안 되면 국민들이 어떤 특정 기간 동안에는 기다려줄 수 있어요. 어렵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 무능이 계속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저거 끌어내려라. 5년 보장 못해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저도 그 윤석열이 당선됐다는 걸 확인한 순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생각하면 5년은 버텨줘야 된다. 그러니까 또 탄핵할 수는 없는 거다. 어떻게 피곤해. 대한민국 정치가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다른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정도껏 해야 되는 건데 좀 심하잖아요. 또 특히 나오라면 나갈 수 있어요. 이번에 그 나토에서 봤던 것처럼 그런 정상 외교가 이번 마지막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이제 시작이야. 예. 아니 국민의 삶의 질은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본인의 삶의 질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길 뻥뻥 그렇죠. 뚫려가지고 영화 보러 가고 다누림 길 뻥뻥 건설. 뚫려가지고 야 대통령 되니까 좋더라. 해? 교통 통제해주고. 해? 네. 그 아크로비스타에서 이제 곧 들어갈 거예요. 저기 외교부 공간으로 곧 들어갈 거예요. 예. 그 들어올 때 대통령 되니까 길도 막 안 신호를 막혀? 쫙 빼주지. 이제 그걸 이제 세 글자로 다누림. 다누림, 그렇지 다누림. 예. 그리고 봤더니 막 예. 자기 측근의 부인은 뭐 해외여행 다 나토까지 자고? 데리고 갈 수도 네. 있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그 부자들 이제 그 세금들을 이제 부자 감세를 해주면 또 그런 상황들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그러려고 또 부자 데리고 네. 1호기 타는 거잖아요, 같이. 여러분들이 채널을 구독을 해주시면요. 박근혜 탄핵이 박근혜래. 윤석열 탄핵이 빨리 될 수도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의 삶도 그리고 속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유튜브가 다음 주부터는 구독자 아니면 방송을 볼 수 없답니다. 진짜 긴급 구독을 속보네요. 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긴급 아니 속보네. 진짜 유튜브에 돈을 내라고 하면 돈을 내고 싶어요. 얘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유료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채널 운영하는 입장에서 지금처럼 버퍼가 나가지고 2,000명이 빠졌어. 이런 거는 사실은 배상해야 되거든요. 성질나게. 그래서 빨리 구독을 해주십시오. 지금 63만 명이 코앞에 있네요. 구독 좀 부탁드리고. 네. 자, 계속 갑니다. 장사 잘한다. 지금 국민 고통 지수가 7년 만에 최고치. 국민 고통 지수는
물가 상승률 플러스 실업률이에요. 물가는 올라가는데 돈을 못 벌어. 이걸 합치면 고통 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7년 만에 채웠지. 근데 거기다가 뭐 기재부 장관은 그 사장들 만나가지고 임금 올리지 말라고 말 안 해도 다들 내심 올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모아놓고 임금 올리지 말라는 소리를 하고 있죠 거기다가. 7년 전이면 박근혜 이제 임기가 중반 정도 됐던 바로 그런 시절이고, 그다음 문 대통령 5년 지났고, 지금 국민 고통 지수가 저 그래프를 보시면요, 저 실업률, 확장 실업률이 이제 저 하늘색, 그리고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이 요건데 이 두 개를 합쳐놨더니 7년 만에 채웠지. 요것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단기적으로는 윤석열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번에 보셨잖아요. 6월 달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전 세계 꼴찌였어. 이익률이. 그러면 세계적인 같은 위기가 와도 한국만 그랬다는 것은 대통령 또는 현 정부 리스크가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 상태로 보면 이게 쭉 올라가서 막 실업률은 더 높아지지.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 부류가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들이 일자리를 안 만드니까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취업을 시키잖아요. 어떻게든지 간에. 그러면 일자리 질이 떨어진다고 지랄을 했었다고. 윤석열은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예산을 다 삭감했다고 하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안을 지금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했던 그 일자리 사업을 10조 원 규모 일자리 사업을 다 삭감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니 부자들 세금 감면해 주려면 그런 세금 다 깎아가지고 보태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세수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깎아주는 바람에 세수가 줄어드니까 예산을 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진보 정권이 얼마나 더 나은지 이 수치로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국민 고통 지수가 7년 사이 딱 문재인 정부만 빼놓고 앞뒤로 이렇게 더 올라간 거잖아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정말로 왜 이렇게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스스로 불구덩이 안으로 들어갔는지 국민들도 반성 좀 해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하나 더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노조 조직률, 노조 가입률을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실제로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 취임할 쯤에 노조 조직률이 10% 정도 됐습니다. 11%가 조금 못 되는 정도였다. 지금 노조 조직률이 얼마나 될까요? 14.2%. 오 많이 높아졌네. 올랐죠. 근데 올랐다고 해도 그렇게 오른 건 아니에요. 지금 OECD 평균이 30% 정도 되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70%입니다. 와. 내가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한국이 지금 보수 세력이 닮고 싶어하는 나라는 미국이죠. 빈입금 부익부. 잘 사는 사람만 잘 살게 만들어줘.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나라는 북유럽 복지국가예요. 스웨덴 같은데. 그 복지국가가 된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스웨덴 영화를 보면서 정말 부러웠던 장면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먼 도시로 이사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와이프가 직장이 옮겨가지고 이게 주말 부부를 하기 싫어서 나는 회사를 그만두고 직장으로 옮겨, 남편이. 그러면 그 남편이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스웨덴에서는 노조에 신청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 직장을 구한다라고 생각할 때는 내가 구직 활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회사에 면접을 내고 이력서를 내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스웨덴 영화를 보면 안 그래요. 노조에서 다 알선을 해줍니다. 근데 노조에서 급여도 협상을 해주고 아,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노조가 파워가 세니까 그게 예, 가능해지네. 예. 근데 스웨덴은 친구가 집에 오면 밥 안 주잖아. 그런 단점이 있죠. 아니, 그러니까 극히 일부의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바꿔야 될 게 예,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잘 못한 점을 꼽으라 그러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산별 노조 같은 거 예. 이런 거 다 법 안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측면이 있고요. 어쨌건 스웨덴이 70%는 뭐 노조들의 왕국이겠네 하시지 말고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노조가 나쁘다는 생각을 지으십시오. 노조는 분명히 기득권들의 악마화의 결과물도 분명히 있어요. 뭐 귀족 노조 같은 기본적으로 노조가 없으면 싸울 수가 없는 것이고요. 스웨덴 같은 국가가 노조 가입률이 70% 정도 되고 그런 나라가 되다 보니까 언론 자유 지수는 없죠. 부패 지수도 낮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좋은 나라가 만들어지는 건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고.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특히 그 노동이라는 말에 대한 정말 악마적인 이미지가 더 씌워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조차도 자신들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노동자죠. 교육 노동자고 경영자들은 경영 노동자고 제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제조 노동자고 이렇게 다 노동자들인데 특정한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나는 노동자가 아니다. 왜? 노동은 자랑스러운 게 아니니까. 그런 이미지가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더 네. 씌워져 있어요. 맞아. 노조 관련해가지고 회사에 입사하자마자 당연히 노조원이 되는 게 있거든요. 네, 유니온샵이라고 해서 입사하면서 동시에 노조에 그냥 가입원이 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좀 유니온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두고 있는 회사들에게 뭐 법인세랄까 다른 세금 같은 혜택을 좀 주면서 적극적으로 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이것도 또 이렇게 더 그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그 힘을 통해서 사회가 바뀔 수 있는 원동력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도 좀 정부에서 고민하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좀 다른 이야기예요. 방향성이. 노조가 돼서 대등하게 사측이랑 협상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어떤 언론이 되게 좋은 보도를 했더라고. 0.73%면 우리나라 유권자 중에 24만 표라고 그랬어. 예. 이재명 후보가 진 이유예요. 근데 실제로 민주노총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이유랑 예. 똑같은 거야. 지금 나오잖아요. 노조 조직률 14.2%면 우리나라 국민 중에 280만 명 정도가 노조에 가입해 있다는 거야. 근데 민주당은 친노조 정당이 아닌 거예요. 280만 표에서 상당 부분 잃어버린 거죠. 근데 대선 기준 총 유권자 수가 4,400만 정도 되는데 이 숫자로 따지면 6%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0.73%로 졌지만 노동 쪽에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대선 이길 수도 있었다. 이 주장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280만 명 표 중에 다수의 표를 우리가 잡았다면 이거는 상당 부분 대선 이기는 요소 작동했을 거. 아까 그 정의당 이야기할 때 했던 예. 이야기예요. 예. 정의당이 노동도 아니고 패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정당일 때 노동까지 끌어안는 전 세계 선진국 중에 예. 노동 문제를 끌어안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정당이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민주노총에 약간 아직까지 아쉬운 게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했다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민주당 잘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재명이라는 그 후보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민주노총 차원에서 지지 선언을 할 만도 했는데 끝까지 하지 않고 이제 비토를 했다는 거. 그 결과가 지금 다 같이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많이 아쉽다 이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많이 가입해야 된다. 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거나 그러면은 상당히 친노동 쪽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요. 그렇게 돼야만 노조 조직률이 사실은 파생해서 복지국가 만드는 길로 가는 건데 저쪽은 그걸 막으려고 베네수엘라가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었잖아요. 예, 예, 예. 건전하게 노조를 키우고 악마화 시키지 말고 노조가 사측이랑 대등하게 협상을 할 수 있게 해줘도 파생되는 문제가 좋은 점들이 많다는 거죠. 어쨌건 민주당은 정의당 저러고 있을 때 노동 문제에 껴안아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싶었던 거고요. 윤석열이 지금 민생 문제라는 게 우리 민생 뭐 그러면 뭐 특별한 뭐가 있는 것 같지만 노동하시는 분들이 정당한 대우받고 잘 사는 나라인 거예요. 네. 별개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 할게요. 자, 다음에